네, 한 주간 잘 있었죠? 우리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베레포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지난 학기 때는 그 수업 자료를 PPT로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업을 따라오기 좀 어려워서 PPT 학습 자료 공유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유를 안 할 예정이에요. 왜 공유를 안 할 예정이냐면, 공유를 하니까 나중에 그냥 PPT에 나온 몇 안 되는 텍스트 뭐 외울 거 많지 않잖아요. 그거만 싹 시험 볼 때 켜놓고, 어차피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켜놓고 보면서 베껴서 채워넣고 로 추정되는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너무 많아서 한두 건이 아니어서, 그거는 학생들의 공부에도 안 좋고 학생들을 대하는 내 자신에게도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판서를 하든지. 근데 뭐 수업 처음부터 했던 얘기지만, 이제 서양문명 역사 학원이 메인 교재잖아요. 제가 쓴 세계사 365도 같이 껴놓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다이제스트한 책이고, 이게 필요할 때 뽑아서 보라고 한 거고, 결국은 긴 서사 구조로 되어 있는 책, 서양 문명의 역사 학원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충분히 그걸 호흡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냥 강의만 듣고 강의만으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았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대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목표도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기만당하는 거죠. 기만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강사가 떠드는 얘기에 잘 이해가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뭐 우리가 지금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만 아니잖아요. 그 인강 들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따지면, 갑자기 웬 훈계 타임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랜 기간 10대 때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고, 그 주입식 교육의 마지막 종착점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더 이해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스타 강사의 인강을 듣고 시험을 보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카르텔,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구조화된 장애물,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고,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무슨 시험을 보거나 또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학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강사의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속속 이해, 그 이해를 통한 시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못 들어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포인트라는 건 교양 수업인 거고, 교양 수업이란 말은 그냥 내가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봐야지 하면서 뭐 어쩌더런이나 차이나 클래스 이런 거 한 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학인으로서의, 지성인으로서의 교양의 기초를 다지는 한 분야로서의 훈련됨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경향과 그 시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이해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책을 읽지 않고 그냥 강사가 떠드는 이야기만으로 쭉 보고 체크해가지고 그걸로 탁 된다? 물론 그렇게 시험 볼 수 있어요. 그 현재의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간편하게 그냥 쭉 듣고 딱 끝내버리고 학점 받고, 어차피 학점 잘 주잖아요. 뭐 학점을 박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본인의 인생을 무용하게 만드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화를 내고 지금 뭐 보는 분들을 내가 막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디 가면 다 저작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제가 공개하거나 주거나 그런 경우 전혀 없는데, 뭐 강의 자료를 줬죠. 강의 자료를 올렸고, 아마 뭐 그 전학기 때 들었고 파일을 갖고 있는 학생이 친구라면 그 친구를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는 게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강의 자료를 싹 갈아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뭐 이렇게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차피 뭐 강의 자료를 갈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별로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험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여튼 간에. 그래서 약간 말이 좀 꼬였는데, 여튼 간에 하고 싶은 말은, 올해만이 앞으로도 이제 강의 자료는, 따로 배포하지는 않겠다. 사실 오프라인 수업할 적에 텍스트가 많은 거 막 사진을 찍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뭐 오프라인 수업은 좀 다른 형태여가지고 좀 그런데 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꼭 강의 자료가 있어야 되고 뭐 강의 자료가 있어야지만 시험이 잘 나오고 그렇게 점수 받는 친구 못 봤거든요. 결국은 이게 성적을 내다 보면 상대평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점수를 좋게 주긴 하지만 A를 받고 A를 받고 하는 친구들은 성실하게 듣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레포트를 쓸 때도 자기 생각과 주관이 들어가고 나중에 기말고사를 볼 때도 서술형을 쓸 때 자기 어떤 주관과 입장이 딱 들어간 친구들이 봤거든요. 그건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의 자료 제공은 PPT를 따로 저희 게시판에 올려놓지는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그 강의 자료에 있는 텍스트 문구를 그대로 물어보는 식으로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더듬더듬 갖는 거잖아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선정된 서양 문명 역사 학원을 쭉 한번 한 학기 동안 꽤 두툼한 책이니까 쭉 보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너무 깨달음이 와요. 그런 친구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깨달음과 통찰이 온다는 건 이미 제 수업을 듣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훈련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친구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 것보단 어려워요. 조금 이해되는 거 있는데 더 복잡해진 게 많아요. 이런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특히 최근에는 영상 미디어 컨텐츠가 많잖아요. 유튜브 들어가 봐도 많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강연자들이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또 특히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편집 같은 걸 잘해가지고 탁탁탁 이해되게 해서 되게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고등 지식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그렇게 강의를 통해서 인간 강사들이 어떤 그런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대비하기 위한 방식처럼 해서 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뜨는 유튜브 컨텐츠 정도로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것과 세계관이라는 것을 갖고 활용한다는 단계에선 훨씬 더 깊이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지식을 다루면서 뭐 나왔다가 방송에서 숱하게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갑자기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강의 자료를 기다렸거나 그걸 요청한 친구들을 뭐라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한 학기 계속 벌써 저도 성공회대학교 온 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과정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책 위주로 그리고 이 강의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라잡이인 거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상적인 결과는 뭐냐면 이건 대학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공부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는 그 입시 시험 말고 진짜 공부 그 공부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강의를 들고 대강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를 표대 삼고 그 나침판인 거죠. 그 다음에 책이라는 바다까지는 아니죠. 강을 건너가면서 조금만 알겠는데 대부분은 너무 더 어려워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4년간 노력하면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입론과 어느 정도의 지식을 다루는 방법과 어느 정도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계속 해나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세계관과 신념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중에 사회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다가 안 해버리고 쉬운 길 가고 그러면서 그 길에 대한 결과가 뭐죠? 그냥 사회에서 직장인, 기능인으로 사는 거예요. 직장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따라가느라 급급한 사람. 오더를 내렸었을 때 거기에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오더를 내렸었을 때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방향을 찾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더에만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괜히 흥분했죠? 자, 하여튼 이게 강의 자료를 안 준다라는 데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는
또 라떼는 말이야라는 아유 저 인간 또 꼰대 소리 하네라고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튼 뭐 제 소신이고 제 주관이고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교양학부 교수로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제 선물이기도 해요. 좋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오늘은 벨에포크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벨에포크 시대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사회를 이야기해요. 벨에포크라는 단어를 쓰지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학 수업 같은 거 배울 때 되게 다양한 용어 쓰잖아요. 뭐 쇼티지, 뭐 부족함? 뭐 물량 매수 부족 막 이런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이게 한자 언어들이 아니고 영어들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벨에포크는 프랑스어인데 벨에포크는 좋은 시절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프랑스 대혁명 자체가 무려 전체의 사건이 다 끝나는 데까지 근 100년이 진행이 돼요. 근 100년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100년간 인류가 신분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과 많은 고통을 감당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 100년의 시간 동안 그 피칠갑과 그 혼란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지쳐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튼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1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100년의 결과로 비로소 이제 좀 좋은 시절이네요. 이제 좀 신분도 없고 귀족도 없고 좀 살만하네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순서상 이걸 먼저 다루긴 하지만 뒤에 가서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산업혁명 얘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나눠서 길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산업혁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냐면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이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시민혁명보다 조금 뒤늦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혼돈의 과정과 또 그것도 못지않은 사회 개편의 과정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겪게 된 이 어떤 각박한 변화 같은 것들을 아마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생 때 외환위기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시 다른 사회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 더 이게 공감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들어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초, 중, 고를 다니면서 개근상이 목표라고 생각했었고 초중고를 다니면서 남자애들끼리 같이 놀면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안에서 서열 짓고 그 안에서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그룹 안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서클 활동, 교회 활동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10대의 심용환이라는 존재가 대학을 딱 가면서 내가 수업도 선택해야 되고 내가 학교를 가서 생활해야 되고 아주 그런 게 너무너무 변화가 힘들었었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산업혁명, 시민혁명도 대단한 변화지만 산업혁명도 엄청난 변화예요. 지금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살기 좋아졌으니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농민들이 살던 시대에서 노동자가 살던 시대로 급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절대 다수는 그 부를 멀리서 쳐다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줄 알고 이걸로 뛰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폭망하는 경우도 있고 즉 쉽게 말하면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이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역사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역사를 향한 진보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마디마디에서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의 과정 속에서 본다면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변해가는가? 근데 그렇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시대가 영국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 여기 오늘 프랑스 얘기할 거니까 쭉 오면서 드디어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구의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 좀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신분제도 해체가 됐고 능력 있으면 좀 성공도 할 수 있고 문명의 이기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딱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 같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끝나고 이제 자본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안정화된 구조 이걸 보는 아마 기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야, 이제 좀 돈 있으면 되네. 돈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네.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19세기 말에 프랑스 얘기를 왜 갖고 왔냐 얘기한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치 현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배우셨겠지만 1987년 유월항쟁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도래한 상태에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이라는 게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에서 완전하다라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 때, 그리고 전두환 시대 때, 그리고 어떤 90년대 들어와서의 외환위기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또 그걸 극복했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지속적 관점, 특히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특히 그중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확실하게 정착이 된 사회이기도 하고 산업화의 문제도 확실하게 정착이 된 사회이기도 해요. 여기서 먼저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나 지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것이 달성이 됐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19세기 프랑스도 그런 형태를 띠고 그때를 프랑스 사람들은 베르 에포크, 좋았던 시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순서상 자본주의를 하고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먼저 하게 되는 건데, 자본주의를 먼저 할 거 그랬나요? 근데 여튼 그냥 이렇게 들으나 저렇게 들으나 다 까먹을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의 성찰의 포인트라는 건 현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19세기 말 프랑스가 비슷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의회예요. 이건 영국 의회를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의회도 이렇게 운영이 되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조금 헷갈린다. 근데 영국 의회죠. 근데 지금 보면 남자들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죠. 실제로 귀족들은 남자들이 화장을 했었고 가발도 썼었고, 여기도 물론 그 잔재로 가발이 일부 남겨져 있긴 하죠. 그리고 옷을 하루에 6번도 갈아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마치 원앙새의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화려한 것처럼 남성들이 훨씬 더 치장을 많이 했었어요. 적어도 그게 유럽의 문화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대가 끝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끝나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어떤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부정부패적 요소를 걷어내야 된다. 종교라는 것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신합해서 반독자로서 말 그대로 훌륭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나 물질 문명 같은 것들을 배격하는 태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검은색 계통의 옷, 그리고 쥐색 계통의 옷, 회색 계통의 옷,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엄숙하고 장중한 옷을 입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좋다고 보는 문화가 종교개혁기 때 생겨요. 그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시민혁명이 뭐예요? 그렇죠? 귀족 그룹들의 권력을 해체하는 거니까 당연히 귀족 문화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쌍클로트란 말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기 때. 쌍클로트란 말이 뭐냐면 민중을 뜻하는 말인데, 쌍클로트는 긴 바지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 중세 귀족들 다루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퀼로트, 실제로 이 귀족들은 다 반바지를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쌍클로트, 몸에 꼭 붙는 반바지가 아니라 터덜터덜 넓은, 폭이 넓은 그냥 일반 바지를 입는 사람들, 그것이 곧 민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혁명 당시에는 우리가 퀼로트를 입은 저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 눈에 딱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나오듯이 긴 바지에 통이 넓은 양복에 검은색 옷 같은 것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도 이 신사복은 그대로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물론 요즘 자라나는 여러분 같은 젊은 층들 입장에 좀 다르긴 하죠. 훨씬 더 패셔너블하고 남성이 화장도 하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즘의 대중문화 말고 기성사회 혹은 주류질서,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의 생활 문화를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라든지 주요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점잖은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 조금 더 장중한 자리에선 약간 이게 뭐죠? 좀 격식 갖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검은 양복 같은 걸 입으면서 거기다 멋있는 넥타이 정도 하나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문화가 있으니까 인민복 같은 게 또 따로 있긴 하죠. 근데 그래도 뭐 중국, 그리고 뭐 미국,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남성은 좀 근엄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남성으로서 신사의 가치라는 것은 검은 계열의 양복을 딱 입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의 문화가 바로 요 시기 때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레포크 시대 때 정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종교개혁과 이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 종교개혁이 지향하는 엄숙한 도덕성에 대한 색감적인 표현,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어떤 쌍낄로트들에 대한 낄로트 문화에 대한, 즉 귀족 문화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섞이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넥타이 색깔은 왜 이렇게 다 다양해요? 얘기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댄디 이런 말 들어봤죠? 실제로 댄디즘이라고 그래서 이 시기 때 영국에서 일단의 젠틀맨들이 이 말이 되냐? 남자도 다양하게 옷 입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화장도 하고 옷도 되게 다양하게 갈아입고 다양한 넥타이도 매고 다양한 꾸미개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댄디즘이라 했었어요. 근데 소수의 인기만 끌고 결국 배격되고 사라져 버리면서, 그런 댄디즘의 경향 속에 살아남은 게 넥타이예요. 넥타이의 다양한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여기 넥타이가 안 나오네.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역사의 변화라는 것은 색감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세대로 따지면 X세대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응답하라 이런 것도 뜨고, 뭐 인터넷 유튜브 쳐보면 X세대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하게 되는데, 저희 세대가 이제 민주화 세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민주주의를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민주화가 돼서 10대, 20대 때 김영삼, 김대중을 만났던 세대들이거든요. 그 시대 세대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자유로움을 겪게 되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뭐 막 패션의 파격성, 뭐 그리고 막 택을 띄지 않은 옷, 막 이런 거 입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그런 문화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꼭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엄숙주의 문화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 또 요즘에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은 뭐 MZ세대다. 여러분은 MZ가 아니죠. 90년대생이 온다가 MZ인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기성세대들이 또 젊은 세대를 보면서 뭐 90년대 세대가 온다, MZ다, 요즘 세대는 다르다, 이런 얘기하면 당사자들은 웃기거든요. 뭐가 달라?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성의 수십 년간 살아갔던 세대들 입장에선 새로운 문화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과도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이거 사족이 긴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신사복은 그렇게 등장하게 된 거고요. 거리입니다. 자, 그럼 패션의 중심지가 어느 쪽으로 옮겨갔냐? 여성들로 옮겨갔죠? 옷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그렇죠? 대부분 빨간색, 뭐 모피코트, 다양한 어떤 색감을 드러내는 건 지금 이 거리에서 다 여성들로 포인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역시 남자들은 검은 중정모, 검은 코트 다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고, 이게 또 멋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귀족들이 걸어다니고 가난한 민중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신사, 자본가, 그리고 어떤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패션과 색감과 소비의 주체의 역할이 여성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드디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도 또 바꿀 수도 있게 되겠고요. 자, 근데 그렇게만 간 건 아닙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 장베로예요. 장베로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식의 당시 19세기 말에 베레포크적 정신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을 보면,
자, 이 작품은 이쪽부터 얘기하면 되게 예쁜 여성이죠. 지금,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라는 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더라도 너무나 매력적인 여성이고 아주 패셔너블하고 예쁘게 생겼고 뭐 헤어스타일도 죽이고 뭐 하여튼 이 당시에 아주 그 초첨단 스타일 패션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여성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와 소비의 기준이라는 것이 여성 쪽으로 넘어가게 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근데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성의 허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괴할 정도로 가늘죠.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계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엉덩이 쪽에 뭘 넣은 것처럼 엉덩이가 톡 튀어나와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코르셋이에요. 크리놀린, 머슬, 코르셋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체를 제어하고 조절해서 신체의 모양을 더 성적으로 풍만하게 보이거나 여성적으로 매력있게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성이 섞여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욕망하는 남성과 욕망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싶은 어떤 부응해야만 하는 뭐 어떤 이런 열망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말 그대로 이때 그것이 유행이고 이런 것을 누리면서 나는 패션의 리더야, 나는 정말 예뻐, 나는 미의 상징이야, 뭐 이런 것들, 이 어떤 욕망과 사회적 현상이라는 건 항상 섞여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러면서 여성이 어떤 단순하게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의 신체 자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여성의 신체 자체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관심사를 부과하게 되는 것들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곳에 남성적 욕망 같은 것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던 거죠. 귀족이면 뭐 귀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합법화된 첩을 거느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라든지, 일반 평민이면 가부장으로서 집안에서 남자가 짱이라든지 이런 식의 과정이었더라면 지금 약간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 남자는 지금 노골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쳐다보고 있고요. 저기 멀리서 보면 이 남자 하나 보시죠. 여기 지금 오페라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오페라가 연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연주하는 연주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요 망원경은 뭐냐면, 원래 망원경이라는 것은 멀리서 앉은 사람이 그 공연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이때 대형 스크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때 주는 게 망원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망원경으로 누굴 보고 있죠? 앞에 있는 여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과 연애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도 지금 변동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선 이 시선 자체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어떤 성적인 대상 혹은 어떤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욕망을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지금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약간 비꼬는 냉소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작품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시기의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엔 유명한 작품이지만 미술사를 이야기할 적에 많이 이야기하는 작품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보세요. 여기서는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의 영향 속에서 사람들이 입는 의복과 색감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여기는 고결함에 대한, 엄숙함에 대한, 경건함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거리를 보니까 신분제가 사라진, 역시 또 시민혁명의 결과죠. 그리고 보니까 미를 누리는 주체로서 여성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남성이 아예 아무것도 안 누리냐? 그건 아니죠. 이 당시에 미와 소비의 주체로 여성을 넘기되 그것에 대해서 더 여성들을 지배하거나 권위적인 힘을 갖고 있거나 금력을 갖고 있는 것도 대부분 남성들이 해요.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현상만큼은 좀 분명하다라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복잡하다는 현실들이 나타나게 돼요. 욕망이 존재하고 있고,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애정이 존재하고 있고, 애욕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욕망을 자기화시켜서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것이 트렌드고 유행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적인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순수한 욕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심상들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죠. 귀족, 신분, 가부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연애, 꼬심, 성적인 어떤 욕망, 그리고 뭐 그 안에서의 로망스, 뭐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남성성의 변화, 여성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요즘에 여러분과 우리들 사이에서, 여러분 세대 사이에서 특히 이제 페미니즘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활발하게 가는 과정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대립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성세대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긴 해요. 왜냐면 봐봐요. 우리가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느 검사분께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본인이 당했었던 성추행에 대한 경험을 폭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투가 확 번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성세대 입장에서 뭐였냐면, 가부장적인 구조화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위계 폭력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쏟아져 나왔었던 것들이 뭐냐? 남성이 집안일 하지 않고 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자들은 그냥 쉬고 있고 여자들이 집안일하고, 이게 전통적인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이 세대들 안에서의 이 페미니즘적, 여성주의적 주제라는 것은 가부장으로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남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비교적 선명한 구조,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보란듯이 가부장이 옳다고 믿고 있거나, 그 시대 안에서의 논쟁이 폭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혼란과 논쟁이 진행이 되죠. 왜냐? 사실상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권력 체제가 무너졌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 위계라는 것, 사회적 위계라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담론을 주도하거나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기성세대들이 많고, 그에 비해서 현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벌어지는데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 입장에선 아직까지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만들어가는 입장도 못 되고, 그런 것에 어떤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깨닫고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똑같은 현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단순한 그림 안에서도 그러한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어느 것이 딱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제가 혼동스러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시절이긴 한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민혁명과 이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는 굉장히 노골적인 욕망의 향연들이 드러나요. 그렇죠? 어떤 시선을 유도하거나 시선을 의식하거나 그 시선을 추구하거나 하는 어떤 막 성의 욕망이 드러난다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요거는 그냥 되게 이게 참, 이 제임스 티소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정말 우아하고 어떤 정말 이렇게 순백색의 아름다움을 표방하고 있는 그림이고, 이쪽 그림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이제 옛날 그림이고 그 시대의 시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면 막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여튼 그 당시 시대의 작가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만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헤어질 때 너무나 아쉬워하는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말을 타고 왔었고, 헤어져서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된 건데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아쉬워서 손을 꼭 부여잡고 있는 정말 멋진 남녀의 모습이죠. 근데 보시면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션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패션을 장식하고 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자는 젊은 친구거든요. 나이 든 기성세대는 지금 옷이 막 이렇게 되게, 이분은 구두가 좀 튀네요. 그렇죠? 하여튼 명품 시계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보시면 그냥 평범한 신사복을 입고 있다라면,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젊은 이 친구는 보시면 안에 굉장히 화려한 패션을 딱 입고 있고 장갑도 예쁘게 끼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남자고 사회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중절모하고 검은 코트 자체는 또 그대로 입고 있어요. 즉 이게 이제 여기 세대 차이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의 어떤 시민혁명과 사회혁명을 경험했던, 또 기존의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 적응하고 있고 살고 있고 내면화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거가 좀 다르고 낭만성과 젊음과 패기와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이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자기만의 또 패션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 때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너무나 애절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의 느낌이 탁 드러나요.
이게 이 시기에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한 되게 주목해서 볼 만한 사회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런 성적 향연이라는 것 자체는 은밀하게 행하던 것들이에요. 왜냐? 이 소위 말하는 신분제 사회는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교, 기독교권에서는 뭐 기독교, 유교사에서는 유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자기 욕망을 막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바람이 권장되지도 않고 이혼이 권장되지도 않고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뭐 보니까 누드가 천지인데 그 누드들은 다 뭐예요? 그런 누드들은 다 여신들, 남신들 같은 신을 그렸던 거고, 아니면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 고전 문명에서 있는 조각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통제가 되고 있었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신분제 계급제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분 간의 만남이고 결합이고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정말 이렇게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애절한 사랑, 우리가 함께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의 감격 같은 것들, 이런 것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적고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이 작품을 보면 그런 기성 권위와 기성 질서가 해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성 질서와 권위가 해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욕망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주로 좀 나쁘게 많이 쓰이는데 사람 욕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정약용이 얘기했듯이 욕망이라는 건 도덕적이고 선하고 열정적 욕망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타락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욕망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욕망의 양태 중에 또 하나가 아주 순수애로의 열망 같은 또한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텔레비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텔레비 채널을 돌린다. 저도 요즘에 텔레비 채널을 돌린 적이 없는데, 그럼 넷플릭스를 켰다고 봅시다. 넷플릭스를 딱 키면 너무나 자극적인 제목의 컨텐츠들이 많죠. 얼마 전에도 딱 켰는데, 아들하고 같이 딱 켰는데, 그 컨텐츠 제목이 섹스 앤 라이프,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섹스가 뭐야? 야, 때 되면 알아. 뭐 이렇게 그냥 쑥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자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의 그런,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화면. 근데 또 한편에선 이렇게 도깨비. 그 드라마. 도깨비도 너무 옛날 드라마죠. 제가 미안합니다. 못 따라가고 있는데, 뭘로 갈까요? 이 구역이 미친 X? 그건 좀 너무 안 순수한데? 여튼간에 이렇게 어떤 그것도 뭐 나름 순수한가? 여튼간에 어떤 그런,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보는 컨텐츠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사실상 선을 넘고 싶은데 선을 넘으면 이게 이제 AV나 포르노가 되니까, 포르노그래피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걸 지켜가면서 온갖 욕망을 다 드러내는 컨텐츠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인간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컨텐츠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존의 어떤 통일화되고 체계화되고 위기화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혼재의 모습들이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건 자,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제임스 터너의 그림인데, 윌리엄 터너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뭐 그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잘 모르죠. 어떤 분은 이제 막 소주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달리는 기차예요. 기차고 기차가 뿜어내는 연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터너가 기차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기차는 산업혁명의 상징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최근 IT의 상징이라면, 이때는 이제 이게 상징인 때잖아요. 그렇죠? 상징일 때인데, 이 상징의 시대 속에서, 사실 이제 그 어떤 기차가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이 그림은 산업혁명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봐요. 왜냐면 이 누런색을 황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땐 그러지 않았어요. 터너가 그렸던 이 그림은 산업혁명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누런 황사 같은 이 모습이 스모그인데, 이것은 개발과 변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미세먼지고 황사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누렇다라는 것은 미세먼지가 낀 하늘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시대 때의 이런 스모그와 누런먼지라는 것은 변화와 개혁이고 기차가 달려가는 소리고 그 기차가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대영 제국이 우리 프랑스 제국이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고 엄청난 물산 가운데 커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산업혁명을 낭만화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이 그림을 표현하게 된 이야기 뭐냐? 자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어찌됐건 그 뭐 유튜브의 시대,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도 저 아프리카 TV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뭐 컨텐츠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수업도 다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화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방식 자체가 컨텐츠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은 영상 제작, 온라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DP라는 드라마가 떠요. 제가 사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냥 그 아직 미적거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잊고 싶었던 군대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피해자로서의 기억 혹은 저는 가해자는 로서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 대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개혁의 노선에 선봉에 서서 가해자로서의 기억보다는 저희가 또 저렇게 피해가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해자보다는 일단 피해자로서는 확실했고 가해자보다는 절망자?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막 모범 분대장상 이런 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군대 우리 소대 우리 중대 내에 뭐 내무부조리 같은 거 다 없애고 애들 때리거나 하는 문화들 없애고 뭐 병장 돼서도 막 제가 내무반 청소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도 병장이 되고 나니까 나태해지고 무엇보다 나는 그러고 있었는데 내 바로 밑에 있던 애가 나 몰래 저 몰래 애들 때리고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걸렸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중대가. 그래서 저희 대대장님이 이렇게 전보 조치되는 결과까지 왔고 너무 그때 제가 이제 황망했었던 기억이었거든요. 나랑 가장 오래 있었고 내가 뭐 잔소리만 했죠. 걔한테 뭐 이렇게 일 가르칠 때. 그랬던 그 녀석이 나 몰래 애들을 막 때리고 걔는 이제 성추행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절망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피해자로서의 피해를 버티고 이겨내다가 상병장이 된 다음에 개혁을 했고 개혁의 성과도 좋았었고 포상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내가 꿈꿨던 것이 무너지는. 그리고 오히려 애들이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물론 이건 제 기억이에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있었던 제 중대원들 중에 또 일부는 웃기고 있네. 너야말로 가해자야. 너야말로 방관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꽤 치열했었어요. 그건 좀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데려와야 되나? 그래서 여튼간에 그래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지? 근데 뭐냐면 얘기가 갑자기 제가 오늘 약간 얘기가 자꾸 헛소리가 나는데 죄송해요. 약간 이런 날도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세요. DP를 보면 재미잖아요. 재밌는데 한편에서 되게 재밌고 죽이고 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막 군대 때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되는 건데 한편에서 또 뭐가 되냐면 저 컨텐츠 잘 만들었다. 저거 어떻게 제작했지? 어떻게 하면 저런 작품을 제작할 수 있지? 근데 넷플릭스가 일반 방송사보다 제작 환경이 좋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또 막 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방송 제작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대본을 자문을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인데 여튼 간에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얘기하면 지표면인 거죠. 지표면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기존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욕망과 열정과 이런 것이 막 드러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막 근엄함과, 그죠? 막 화려함과, 막 이렇게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그게 지표면이면 그 밑에 멘틀이 있잖아요. 그죠? 지층에 깊숙한 곳에선 막 두둑두둑 움직이면서 사회가 막 변화되게 되는 뭐 그런 효과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예. 공장을 세우고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기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옷감과 새로운 중화학공업과 새로운 식민지와 새로운 물산과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차, 빨리 가기 때문에 여행이 가능해지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휴양지에 가서 뭔가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즉 이 배경은 뭐가 있냐면 엄청난 산업적인 성취가 있고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새롭게 대두된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뭐 열정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등장했고 떴고 성공했었던 미술 사조가 인상파 사조예요. 인상파. 19세기 인상주의. 인상파 사조 중에 사실은 인상파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기 인상주의로 보통 껴서 넣는 게 이 세 번째 그림을 그렸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기 모네의 작품이에요. 모네만 하면 헷갈리죠. 모네의 작품이에요. 빛의 화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작품이 르누아르죠. 르누아르 이게 이제 고흐의 작품이에요. 아마 미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금 저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는 터치라는 것이 드러내지 않는 기법이었었는데 터치라는 것, 붓 손질이 그대로 느껴지게 만드는 방식들. 그래서 특히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이 붓터치가 워낙 도드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붓터치의 모습 때문에 벼의 알곡이 그대로 느껴지고 나뭇잎사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진다라든지. 그리고 모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릿하게 붓터치를 활용해서 그리면서 사실 이 모습이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빛을 통해서 반사하는 정물과 더 가깝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사고를 할 적에 마치 모든 것들이 일본 만화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 공간 안에 존재할 때 비춰지는 저의 얼굴 색깔과 모습들, 근데 제가 환한 곳에 나갔을 때 저의 모습들, 제가 화장했을 때 옷을 바꿔 입었을 때 나오는 모습들의 인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절대적 개체라는 것이 존재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 개체로 고정불변하게 위치 지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절대적 개체가 있긴 있지만 그 절대적 개체를 확인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가변성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모네라는 사람이 그리는 인상주의 화풍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은 이 여성과 이 소년과 이 날씨의 한 국면이지만, 즉 파리의 교회의 어느 날 어느 지역의 어느 순간이지만, 그리고 그렸던 것 자체가 그때 그날에 대해서 사실주의적으로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날의 그 순간에 대해서 가장 진실과 가깝게 그려진 그림이다. 말이 좀 어렵죠? 요거는 저기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거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느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이게 철학 시간에 가서 좀 더 한번 자세히 배워보세요. 절대성과 상대성의 개념이라는 건데, 여튼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그림 자체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사진이나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만화 같은 그림에 비해선 훨씬 더 흐릿하고 인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존재들은 그런 인상의 연속이다. 인상의 연속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철학성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렵다. 근데 너무 철학으로 깊이 가지 마십시다. 대충만 느낍시다. 오늘 역사 시간이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도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정말 아름다운 소녀의 그림이죠. 르누아르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실 인상주의 화가 중에 여성 혐오자들이 되게 많은데, 르누아르는 이런 그림도 그리고 한편에선 정말 저질스러운 저질스럽다라고 하면 또 이제 미술사가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저질스럽다는 말은 좀 그렇고, 뭐로 표현할까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할렘의 여자 노예들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그림들을 동시에 많이 그려요. 르누아르가 그 극단의 욕망이 그 사람의 뇌 속에 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남성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한편에서 정말 순수한 이상향의 여성을 그리지만 한편에서 정말로 저열한
가장 천박하고 남성의 어떤 성적 욕망이 극도로 투사된, 그러니까 그건 참 여성은 아니죠.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창부를 또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제 뭐 그거는 그렇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미술사 쪽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때인데, 봐봐요. 이 그림이 공교롭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미술 전시회의 90%는 다 인상주의 그림이고, 했다만 하면 꽉꽉 차는 게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 다 빼고 그냥 딱 보더라도 앞에 나온 이런 그림보다는 잘 그렸어요. 그러나 왠지 이 그림이 내 마음에 땡기거나 붙거나 이런 건 사실이거든요. 괜찮잖아요.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의 정서를 반영해 주는 거. 우리가 뭐 미술하러 갈 때 미술사처럼 개념적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느끼는 건데 왠지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빈센트 반 고흐의 고독하고 외롭고 실패하고 관계 맺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귀를 자르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여성을 사랑했지만 단 한 여성과도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이야기에 우리는 왜 공감하고 가슴 아파할까요? 왜 우리는 이 르누아르 이 아름다운 그림, 근데 이게 지금 이건 그림이지만 지금 이런 영화 되게 많잖아요. 자꾸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도깨비밖에 없는데, 도깨비도 그때 할 때는 못 보고 제가 몇 년 지나서 본 건데, 하여튼 뭐 그런 막 순수한 작품들 있잖아요. 저 옛날 더 심한 건 저 이렇게 가다 보면 1995년작 러브레터를 가거든요. 나도 막 그런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19세기 말이 되면 인간의 보편적 심성이라는 거 있죠. 민중의 일반 시민의 보편적 심성이 예술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소비사회의 주체가 이제 대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반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지금 우리도 그런 사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60, 70년대 때 작품 같은 것들 보면 이런 식의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상주의가 뜨냐라고 본다면 그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19세기 말의 프랑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사회적인 심성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로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요 얘기만 하고 일단 1부는 마쳐볼게요.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구스타프 쿠르베의 그림이에요. 구스타프 쿠르베 같은 경우는 인상주의 화가들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 화풍은 다르죠. 보세요. 냉정하죠. 뭐 사실주의로 보통 이제 그림으로 화풍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인상주의 화풍은 보기 좋아요. 여기엔 고통과 고뇌가 없어요. 노동자의 아픔, 삶의 아픔. 뭐 비단 노동자, 여기서 자꾸 우리가 노동자를 얘기하면 요즘 이제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노동자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노동에 힘들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힘들어요. 예. 삶이라는 것의 진실은 어디에 맞닿아 있을까? 라고 봤었을 때 사실 인상주의는 정말 기만적인 작품들이고요. 이게 뭐예요? 누구와도 사랑을 못하고 내 귀를 자른다.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잖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멀리서 그 사람의 빈센트 반 고흐의 일기를 읽으면 낭만적이지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라이네? 부담스러워. 안 만나. 솔직히 그렇게 상대하고 야 저기 병원을 가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무당을 만나봐.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리 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여성 그림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일부러 여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그려진 그림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면 이런 여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리고 이렇게 순수하게 여성을 기대하고 이성화시키는 그 남성은 정말 계속 순수할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려진 이 낭만성, 순수함, 아름다움은 어떤 긴 인생과 삶의 과정에 찰나일 수는 있지만 그런 남성도 그런 여성도 그런 사건도 그런 삶도 사실 없거든요. 잠깐 있는 거죠. 혹은 드라마 속이나 있는 거고 내 마음 속이나 있는 거고 세월 다 지나서 더 이상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내 어린 시절 첫사랑 이런 기억 속에만 있는 거죠. 갑자기 첫사랑이 떠오르네요. 근데 구스타프 쿠르베는 인상주의를 거부하고 사실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삶은 이런 거라는 거죠. 노동하고 있는 사람, 옷이 찢었고 맨손으로 돌을 드는 사람들,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절대 다수의 빈농들, 이 사람들이 이런 노동의 결과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절대 다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현실 아닌가? 미술은 무엇을 그려야 되는 것인가? 미술은 이들을 그려야 된다.
이걸 굳이 또 우리나라 사회를 치환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민운동, 노동운동,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문제, 최저임금 문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베레포크 시대고 19세기 프랑스 말, 즉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민혁명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근데 시민혁명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화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를 봤었을 때 유사하게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나라가 먼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영국과 프랑스의 19세기 말에, 특히 프랑스의 베레포크 시대를 비교해보면 모양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이걸 보다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늠하고 우리의 미래를 또 설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미술 그림을 우리가 보다 보면 계속 미술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이건 어떤 아픔이고, 뭐 그거는 미술사가와 미술사를 배우는 수업 시간에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미술이 보여주는 역사의 한 진면목인 거죠.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안정성이 사라져 있고 극단의 욕망과 외면하고 싶은 낭만과 비참한 현실? 막 이거 혼재되어 있는 거. 근데 그중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약간 그런 모습들? 19세기의 베레포크 사회의 한 단면이다라는 걸 미술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 이상 말로 이해시키는데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말하다 보니까 뭐 고민이 또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베레포크 시대 때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